안녕하십니까. 서울아산병원의 안과에서 일하고 있는 이준엽입니다. 저는 주로 망막 환자를 보고 있고요. 황반변성이나 당뇨망막병증 같이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나이 관련 황반변성 그리고 그 치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치료가 최근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치료 경향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나이 관련 황반변성은 아무래도 60세 이상에서 가장 흔한 실명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노령 인구가 증가할수록 황반변성 환자의 수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 건강보험 자료에 따르면은 국내 황반변성 환자 전체 환자 수가 20만 명에서 작년에 21년도에서는 36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주사 치료가 필요한 습성 황반변성이 있는데요. 그 습성 황반변성 환자는 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2010년에 1000명당 5명 정도 되고 이런 수치가 최근 10년 사이에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노인이 증가할수록 황반변성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황반변성 환자가 가장 불편한 것은 시력이 떨어지는 증상입니다. 황반이라는 것이 망막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는 부분인데요. 그 황반에는 시세포가 많기 때문에 시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황반 부위에 질병이 생기면 중심 시력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생기거든요. 사람을 잘 못 알아본다든지 또는 이동에 제한이 생긴다든지 TV를 보거나 식사를 하거나 그런 기본적인 생활에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생활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황반변성 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게 된다면 자연 경과에서 실명에 이르기 때문에 이러한 실명에 이르는 황반변성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적극적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습성 황반변성은 황반변성이 진행하면서 새로운 혈관이 생기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망막 상태에서 염증이 혈관 생성을 유도하면 망막 아래쪽 공간에 새로운 혈관이 생기면서 출혈이라든지 또는 반응 형성 그리고 흉터가 생기면서 시력저하를 유발하기 때문에 현재 습성 황반변성의 가장 효과적이고 1차적인 치료 방법은 안티-VEGF 에이전트, 즉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항체 주사를 하는 것이 1차 치료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VEGF 억제할 수 있는 약제가 없었던 상황에서는 레이저 치료를 하든지 다른 영양제 보조 식품으로서 대신했는데 VEGF가 개발되고 약제가 발전되면서 현재는 안티 VEGF 주사를 하는 것이 1차 치료로 되어 있습니다. 습성 황반변성 치료에 안티 VEGF 약제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종류는 최근 많이 개발되면서 몇 가지 치료 옵션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임상에서 고려하는 것은 이러한 약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환자의 부담을 덜 주면서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관점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허가 임상 연구처럼 고정적으로 주기를 정해놓고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치료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니까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PRN 치료, as needed 치료를 하게 됐죠. 그 치료는 무엇이냐면 환자가 매번 방문은 하지만 매번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고 질병이 나빠졌을 경우에 선택적으로만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치료 부담을 줄여주지만 환자의 질병이 나빠질 수 있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언더 트리트먼트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치료 레지멘의 약점을 보완하고 치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는 트리트 앤 익스텐드, 즉 치료 간격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레지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픽스드 레지멘이나 또는 PRN 레지멘에 비해서 트리트 앤 익스텐드 레지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는 그 주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병원에 방문할 수 있는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치료가 꼭 필요한 상황에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버 트리트먼트나 언더 트리트먼트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트리트 앤 익스텐드 치료 레지멘을 사용하더라도 기존에 알려진 효과가 좋았던 픽스드 레지멘에 비해서 그 치료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보고됐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많은 병원에서 선생님들이 이 트리트 앤 익스텐드 레지멘을 치료 요법으로 적용해서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환자분들도 결국에는 60세 이상의 습성항반 면성이를 하더라도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고 본인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병원 방문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수능도를 높일 수 있는, 즉 치료에 잘 따라오고 로스되지 않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환자 측면에서도 이런 트리트 앤 익스텐드 레지멘은 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기존의 고정요법은 그 약제들이 각각 허가 임상을 받을 때 그 치료 레지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루센티스 경우에는 매달 주사를 고정적으로 사용하였고요. 아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치료 작용 기간이 덜 길기 때문에 2달에 한 번 정도 기간을 두고 방문하여 매달 또는 격달로 주사를 고정적으로 하는 레지멘이 고정주기요법입니다. 예전에는 2달에 한 번 주사를 할 수 있었는데 이런 환자에서 2달에 한 번 치료가 부족한 환자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료에 불충분한 경우에는 4주까지 주사 간격을 줄여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필요성이 높은 환자들, 즉 8주 주사 간격으로 치료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환자들에서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연구를 해보면 실제 국내 항반변성 환자도 3번 로딩 주사를 하고 나서 나빠질 수 있는 비율이 대략 3분의 1 정도 환자에서 나빠지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임상 연구, 허가 임상 연구에서는 아주 특정 조건의 환자들만 포함시켰기 때문에 리얼월드 환자의 군과 다를 수가 있거든요. 실제 임상 연구를 보면 저희 데이터를 보면 3분의 1 정도에서는 로딩 주사 이후 치료 간격을 늘림으로써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8주보다 더 잦은 주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환자들에서 8주 고정요법을 시행한다면 질병이 악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4주 간격의 주사요법이 허가가 된 이후부터는 이런 환자들에게서도 꼭 필요한 상황에서 필요한 치료를 할 수 있게끔 상황이 변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임상 허가를 받았을 때 시행했던 연구가 뷰 스터디입니다. 뷰 스터디는 3번 연속 주사를 하고 2달에 한 번 고정적으로 사용했던 치료 레지멘인데요. 그때 결과를 보시면 1년치 시력이 유지되었던 비율이 95% 이상입니다. 실제 아일리아를 사용해서 트리트 앤 익스텐드를 이용했던 연구는 알테어 스터디가 있습니다. 알테어 스터디는 치료 간격을 2주 간격으로 또는 4주 간격으로 익스텐드 할 수 있었던 치료 레지멘인데요. 구체적으로는 2주간 간격을 연장했던 그룹에서는 9글자 정도 시력 개선이 있었고 4주간 연장했던 그룹에서는 8글자 정도 시력 호전이 있어서 기존에 알려진 픽스드 레지멘에 비해서 크게 뒤지지 않는 시력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얼만큼 많이 늘릴 수 있는지 봤더니 치료 간격을 3개월 이상 늘릴 수 있었던 비율이 전체 환자의 60%였고요. 치료 간격을 4개월까지 늘릴 수 있는 비율이 40%였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보면 결국 반수 정도의 환자에서는 3, 4개월까지 치료 간격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TNE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바이먼슬리, 즉 2달에 한 번은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였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성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결국 환자 입장에서는 주사 횟수를 줄일 수 있는 게 경제적으로 또는 부담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알테어 스터디 전체 환자 그룹에서 주사 평균 횟수를 보았더니 2년 동안에 10회 정도 되었거든요. 그러면 픽스 레지멘에 비해서는 대략 4, 5회 정도는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트리트 앤 익스텐드 레지멘을 적용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질병의 활성도 평가하는 측면입니다. 따라서 그 환자의 현재 상태, 즉 질병의 활성도가 있는지 또는 안정적으로 치료 간격을 늘릴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임상 의사의 몫인데요. 저희는 주로 의지하는 것은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시력의 변화가 되겠죠. 시력의 변화, 그리고 안저 검사에서 망막 출혈이 발생하는지 여부, 그리고 빛간섭 단층 촬영, OCT 검사에서 망막의 플루이드가 늘어나는 정도를 가지고 질병의 활성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병의 활성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 간격을 늘릴 수가 없고 또는 활성도가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치료 간격을 줄여야 됩니다. 반면에 환자가 질병의 진행이 안정적이거나 또는 활성도가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치료 간격을
느릴 수가 있는데 그 느릴 수 있는 간격을 2주냐, 4주냐 이거는 임상의사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환자마다 치료 필요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습성 황반변성 환자를 할지라도 질병이 심한 환자와 경미한 환자가 있겠죠. 그래서 안정적이거나 질병이 심하지 않은 환자는 주사 간격이 느려도 되고요. 반면에 치료 활성도가 높거나 질병이 심한 환자는 자주 주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허가 임상에서는 고정된 요법을 사용해서 일률적으로 치료했다면 실제 임상 환경에서는 이러한 환자의 특성에 맞게 맞춤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실제 습성 황반변성은 임상 연구에 포함된 환자들과 다르게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는 과거에 치료를 받았거나 이런 변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임상 환경의 치료 기간이라든지 효과는 임상 연구와 그 대규모 임상 연구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일리아를 이용한 연구에 따르면 아리즈 스터디에서는 8주 미만으로 주사가 필요했던 환자의 비율이 5, 6% 정도 되었고요. 연구 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8주 미만으로 주사가 필요했던 경우 환자가 전체 20% 가까이 되었습니다. 즉 이러한 환자들은 8주보다 더 짧은 간격의 주사가 필요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환자를 일률적으로 같은 레지멘을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치료 특성에 맞게 환자의 필요성에 맞게 치료 간격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이 트리트 앤 익스텐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일리아의 가장 큰 장점은 VEGF에 바인딩할 수 있는 어피니티가 가장 강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군의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파마코카이넥틱 프로퍼티가 좋다는 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치료 효과가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잠재적으로 의미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8주 또는 효과가 좋은 경우에는 16주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 효과가 더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4주까지 단축해서 쓸 수 있는 약제, 즉 치료 유연성을 이용할 수 있는 약제는 아일리아가 거의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안군의 주사는 매번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시술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죠. 출혈이라든지 감염, 망막박리 같은 시술 관련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가끔 약제에 의한 알러지라든지 과민 반응 또는 부작용도 최근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망막혈관염이라든지 또는 안내염, 감염성 안내염 때문에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 통계 결과를 보면 안군의 주사를 시행하고 감염성 안내염이 발생하는 비율은 만회 주사 중에 한 번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아일리아는 장기간 임상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망막혈관염이라든지 감염성 안내염에 대한 안정성이 이미 벌써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주사를 시행하는 황반변성 환자에서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습성 황반변성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시력을 장기간 유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랫동안 치료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치료 약제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러한 약제에 대한 부담에 대한 경감이 없다면 개인적으로는 이런 치료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 습성 황반변성 전체 환자에 대한 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서는 아마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환자들의 시력 유지를 위해서 이러한 보험 정책뿐만 아니라 의사들의 생각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습성 황반변성은 단순히 VEGF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만성 염증이라든지 노화, 유전적 소외인 같은 다양한 요인에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바쁜 진료 현장에서는 실제로 자칫 잘못하면 환자의 환경적 요인이라든지 다른 요소들을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반변성 병인적 측면에서 환자가 그런 위험 요인에 노출되는 것을 좀 피하거나 또는 영양소 공급이라든지 다른 보조적 수단을 통해서도 황반변성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